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의 법령이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령 개정된 내용이 2023년 10월 19일 시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응시해야 될 공인중개사 시험은 동월 10월 28일 날 응시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시험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답안 작성 기준은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10월 28일은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개정된 내용들 유의해서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었을 때 변경되는 개정의 내용은 오히려 수험생들이 공부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부를 해놨는데 그걸 바꾸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올해 개정된 부분들은 변경된 내용은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추가되어서 신설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정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 10조에 등록의 결격사유 부분이 하나가 원포인트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요, 결격사유 중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에 속한다 였었죠. 근데 이 결격사유 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이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였었던 것이 이제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2년 더 지나야만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례로 적용해 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 3년이 지나고 2년이 추가 경과해야 되니까 5년간 결격사유에 속하겠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 5년이 지나고 다시 더 2년이 지나야 되니까 선고일로부터 계산하면 7년간 결격사유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격사유 기간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지금 여기 개정 내용의 소제목은 그냥 제가 붙여둔 건데요.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가 신설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용인 중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할 것이냐,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것이냐, 몇 명을 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인원수 제한은 여전히 없지만 중개보조원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 기준의 내용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개업공인중개사 플러스 소속공인중개사 곱하기 5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1명을 두고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는 2죠. 여기에 5를 곱하면 2 곱하기 5, 10, 10명, 중개보조원은 10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부분인데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상한 규정에 위반된 자는 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행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 출제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개보조원과 관련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소극적 규정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고지 의무가 신설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또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에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사항이 신설되게 되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에 따라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할 내용이 9가지가 있었잖아요.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이 주택이고 알선한 권리득실 변경의 내용이 임대차 계약이었었다면 기존의 9가지 확인 설명사항에 추가해서 설명해야 될 사항이 2가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이것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행정처분 사유 중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추가되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플러스 소속공인중개사 곱하기 5의 수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 규정을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정형벌 사유에서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 사유가 추가가 되었는데 아까 보셨던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 규정을 위반해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뭐였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였었죠.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것이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보조할 때는 자기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신설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요. 중개보조원뿐만이 아니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 개업공인중개사가요. 그러한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되게 된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보셨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도 동시에 개정되어 동일한 날 10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문에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10조 1항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1조 제1항에 따르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이 10조 1항의 원문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조문에다가 후단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보통 한 조문 속에 여러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이 경우 이렇게 출발하는 문장을 후단 규정, 다만 이렇게 출발하는 문장을 단서 규정이라고 하죠. 이번 개정은 해당 조문의 후단 규정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대상자, 외국인을 포함해서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이 해당 구역 안에 외국인이 상업용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용도가 전이나 답인 토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구체적 방법이 추가 신설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종전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 조문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다만 지체 없이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이라고 하는 거 앞서 후단 규정 신설된 거 있었죠? 그 내용에 맞추어서 해당 문구도 수정, 개정된 내용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허가와 관련해서 역시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여기에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전에는 이거 하나만 있었던 거잖아요.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예를 들어 농지는 500제곱미터 이면은 10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었었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추가되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10조 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10조 3항에 따라 공고된 게 아까 보셨던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지목 등이었었는데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허가 필요 없이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정형벌 사유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기존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벌이 있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벌, 벌금 규정은 없었죠. 단 토지거래 허가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벌금형, 특례 규정상 외국인의 허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만 있었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 사유가 신설되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또는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거나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해제 신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위반 행위는요, 종전에는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었거든요. 3천만 원 이하. 그런데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되었는데,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그대로 넣으면서 26조 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설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변경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종전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5%,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강화 개정이 되었습니다. 더블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에서 변경 개정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이 약간씩 금액을 증액하는 개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2월 21일 이후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과 먼저 서울특별시요. 서울특별시는 1억 6,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그중에 5,500까지. 그 다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시는 1억 4,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그중에 4,800까지. 광역시 지역과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8,500 이하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2,800만 원까지. 그 밖에 기타 지역은 7,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은 그렇게 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만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 얼마를 최우선 변제받을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일단 그 주택의 소재지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또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느냐가 아니고 당해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이 언제 설정되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선순위 담보물권과의 관계 속에서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2월 21일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이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 6월,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3년 6월입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서울특별시에 소액 임차인이 되느냐 여부는요, 그 집 등기부를 떼어봐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에 보증금 1억 6,5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한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2023년 2월 21일 이렇게 개정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2023년
2월 1일에 이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개정된 1억 6,500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고요. 개정 전 1억 5천 이하의 임차인만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그 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2024년도, 2025년도 그 집은 계속 1억 5천 이하만 소액 임차인으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속하는지, 얼마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는 언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해당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일자가 언제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구체적 사례 문제 출제에 대비해서 유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반영될 올해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셨는데, 법령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정된 방향으로 관련 법 제도를 바꾸어 가겠다는 입법의 의도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착을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거나 개정되어 변경되거나 어떤 내용이 신설되면 그 변경된 내용이나 신설된 내용은 지금까지 기출문제 지문에서는 문제 지문으로 출제를 할 수 없었던 문장들이죠. 새롭게 문장 지문이 문장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개정된 첫 해, 개정 시행되는 첫 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어느 과목에서든 여지없이 문제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우리가 지금 정리한 내용들 반드시 지문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하에 내용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2023년 법령 개정된 사항들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